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로 집권 3년을 맞이합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면서 주 52시간제, 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나섰는데요. 이 가계소득을 늘려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를 활성시키자는 느낌이었지만 그 선순환을 제대로 유도했는지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미중유행 사태도 겹쳐지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정책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대규모 재정 투자를 두고 벌써부터 시선이 엇갈리고 있죠.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죠. 정부가 이제는 호소가 아닌 실력으로 경제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이정현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일, 그러니까 일요일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3년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뭐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가장 뭐 눈에 띄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좀 잘 이끌어 왔을지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으로 할까요? 네, 100점 만점으로 하죠.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예. 학생 개인에 대한 성적 공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4조하고 35조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 어떤 대상을 해서 뭐 성적을 공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나중에 제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경제 전체적인 어떤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가 하는 의도, 또 하나는 결과가 어땠는가 하는 네. 건데 지금 우리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의도는 우리가 참 좋다. 예를 들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체적인 포용 국가를 이제 내세우면서 모두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이런 어떤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현재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왔는가 하는 점이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초기에 이제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그 어떤 그 목표치 또는 그 기대감에 비해서 그 결과는 현재 우리가 좀 다소 좀 불만족스럽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 교수님이 뭐 점수제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두 분께 이 점수를 여쭤보는 게 좀 여쭤보고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어떠세요?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뭐 학생들이 물어보면은 뭐 물론 다른 학생들의 점수는 안 얘기해 주지만 그 학생의 점수는 뭐 자유롭게 얘기해 주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국민들이 좀 점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지만 네네. 이거는 순수하게 제 견해니까 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그렇지만 전제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차원에서 의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주로 결과를 봅니다. 예.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한 C 정도, 뭐 잘하면은 C 풀 정도 그 정도밖에는 더 줄 수 없다. 대학 저는 좀 성적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으로 봤을 때 예. C에서 C 네. 플러스 예. 정도.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게 부분적으로는 뭐 이 정부가 할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낮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정책 방향이 조금 좀 잘못 잡힌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정부가 목표했던 바 자체도 좀 실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정책 사이에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한쪽으로 하는 정책이 오히려 또 다른 쪽이 하는 정책의 효과를 좀 많이 둔화시켰다. 그런 면들이 좀 있어가지고선 좀 전반적으로는 좀 그 순수하게 경제 측면만 보면은 한 뭐 C나 C풀 정도 C나 줘야 될 것 C풀. 같습니다. 예. 형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경제 전반을 평가하기에는 최근 코로나19 국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또 K 방역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이 최근 단기간에서는 좀 선방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주제가 소득주도 성장이었기 예, 예. 때문에 예. 소득주도 성장만 놓고 본다면 저 역시도 교수님과 함께 써놨는데 이제 C뿔을 여기 적어놨거든요. C뿔. 예. 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왜 이렇게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아직까지 나지 않고 있느냐 이제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컨셉트와 아젠다는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았습니다. 왜냐? 그렇죠. 우리가 수출이었는데 항상 이 내수가 엔진 발동이 늦게 걸렸던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특히 예. 수출로 벌어들였던 돈이 퍼지지가 않으면서
컨셉트를 아예 바꾸면서 시작이 됐었던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네. 아예 가계, 내수를 살려서 터트려서 경제를 역으로 돌리자는 컨셉트였는데 그것이 왜 먹히지 않았나? 이건 뭐 김상조 실장부터 해서 많이 네.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실은 우리가 최초의 세계의 동력이었어요. 즉 소득주도 성장이 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혁신 경제와 공정 경제가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 네.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단적인 예로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공정 경제로 바라보면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갑질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처리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죠. 혁신 성장에서 측면의 소상공인을 또 바라보면 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 소상공인이 지금 이제 과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뭐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지금 먹거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제 뭐 배달 쪽으로 시장이 옮겨가고 있으니까 예. 뭐 이런 산업의 컨셉트를 바꾸는 이 세 개가 맞물려야 되는데 공정 경제는 굉장히 발동이 늦게 걸렸죠. 그렇죠. 예, 거의 프랜차이즈 문제, 임대료 문제는 초반엔 거의 못 건드리고 거론이 안될 있다가 정도로, 네. 가장 먼저인 최저임금 인상을 치고 나가면서 소득주도 성장만 굉장히 빨리 달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뒤에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못 쫓아가니까 이 산발이 중에서 한쪽 축이 무너져 버리는 두 축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뒤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 뒤늦게 두 부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놓쳤다. 이 부분을 보완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두 축, 소득주도 성장은 일단 이렇게 가는 것이고 예. 공정 경제를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까? 또 혁신 성장에 대한 이 동력을 어떻게 터뜨릴까?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할 한국판 뉴딜일 텐데 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좀 견해를 좀 약간 좀 예. 다르게 보는 면이 있는데요. 예. 혁신 경쟁이 처음서부터 하나의 축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제 1년도의 경제 정책을 봤을 때는 거의 순수하게 그 공정 거래하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하고 그다음에 그 소득주도였고 생산성 혁신은 거의 안 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것은 나중에 소득 주도가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년 차서부터 도입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영향을 줬던 것은 2년 차 한 반 정도 지난 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쪽에서 혁신에 신경 쓰기 시작했지만은 첫 한 1년 정도는 혁신 경제는 거의 신경을 안 썼다고 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 이 통계청 자료를 좀 볼게요. 소득 1분위,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예요. 그 월평균 소비 지출을 보게 되면은 5분위, 고소득 가구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게 정부가 계속해서 주창했던 소득주도 성장,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게요. 예. 지금 그래서 화면에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1분위하고 5분위의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약 4배의 격차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어떤 격차에 대한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OECD 중에서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격차가 예, 크다는 격차가 크다는 말씀이신 이야기죠.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32 정도의 OECD 국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급여 즉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좀 취약계층이 받는 어떤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어떤 개념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국내의 어떤 경제 구조를 볼 때는 그동안의 어떤 경제 어떤 성장의 역사가 소득 주도라기보다도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일으켜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소득이 이제 원천이 어디서 올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원천을 따지게 되면 수출 증가에 의한 소득이 보존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지금 현재 여전히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습니다만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출에 있어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소비 지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차이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 결국은 이번에 좀 놀랬던 게 교육비에 있어서 네. 차이가 2만 원대 50만 원의 차이라는. 지금 네. 보라색으로도 표시가 되어 예, 있네요. 지금 그래서 거의 한 25배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누적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부의 대물림 또는 어떤 계층의
어떤 상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현재 단기적인 소득의 증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게 10년, 20년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아주 심각한 이슈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제가 어떤 정책들은 지금 정부의 그 목표에 좀 모순적인 예. 면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특히 최저임금을 너무나 빨리 늘렸기 때문에 일분류, 오분류의 분류를 보면은 네. 오히려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선 일자리를 그래도 지킨 노동자들은 그 분위수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분류에 있던 분들이 이분류로 올라간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또 2, 3분류에서 일분류로 떨어졌고 떨어졌군요. 그 다음에 또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 최저임금이 너무 빨리 올라가 가지고선 해고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이득을 전혀 받지 못했죠. 그래가지고선 좀 운이 좋아서 계속 직장을 유지한 사람들은 이득을 봤다고 보겠지만은 오히려 그 이득을 못 본 사람들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좀 이런 정책들의 좀 모순 때문에 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죠. 네네. 저는 평론가님 저 어떻게 1분위와 보세요? 5분위의 차이에서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서 놓쳤던 부분이 고용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게 무슨 얘기냐?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이 하위 1분, 2분의 소득은 확연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근데 평균적으로 왜 1분위는 더 어려워졌고 5분위는 더 잘 살게 됐느냐? 예. 중간에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많은 최저임금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진 영향도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19의 영향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최저임금 인상도 올리면서 일자리도 더 많이 되고 서비스업도 살면 여기서 그렇죠. 금상첨화가 돌아가게 되는데 최저임금 올렸으나 일자리 잃어버린다면 전체적으로 1, 2분위에 속한 분들은 소득이 이게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정부의 공공근로, 공공고용으로 가게 되는데 공공고용은 액수가 크지 않거든요. 예, 어르신들 공공일자리 보면 일주일에 많이 해야 이틀, 3일밖에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잡히는 1분위의 소득은 또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는 아마 이런 딜레마여서 이제 앞으로도 삼각축을 가게 될 텐데 고용 일자리 근데 그 일자리도 저런 뭐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일자리 요 딜레마를 풀어야 이게 획기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좀 보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3분류, 4분류 임금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8년 하반기, 2019년 그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임금 상승률이 꽤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데 좀 영향을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앞서 보면은 그 국민총소득을 보게 되면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도 줄었어요. 한 4% 전년 대비로 좀 줄은 상황이에요.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최저임금은 올랐기 때문에 하위 소득층은 소득이 올라가고 근데 총소득은 줄었다. 그럼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상태보다 더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향후 이제 코로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여름을 거치면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유럽과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되게 이제 수습이 됐습니다만 예. 네. 우리하고 중국은 좀 수습이 됐습니다만 일본과 유럽, 지금 미국이 여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우리의 이제 주력 수출 시장인 일본과 미국, 유럽에 본격적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올해는 더 상황이 좀 나빠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원화 약세하고 디플레이션 즉 저물가 이 두 개가 같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국민소득은 그 환율로 나누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달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되면 내버려도 그냥 이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맞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지금 저물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의 초입 단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물가가 계속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일본이
일본이 20년 동안 겪었던 그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지 않는 또는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어떤 악순환에 지금 초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국민 소득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소득 문제가 아까 또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고용에서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취임 초기에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체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글쎄요, 고용 3년이 지난 지금 고용 성적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고용? 고용도 그렇게 뭐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예. 저 일자리 숫자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은 거의 모든 일자리 증가수가 18시간 미만으로 나왔어요. 작년 저 그 월별로 저 보고서를 나온 거 보면은 그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한 8, 9개월 정도여치가 그 38시간 이상의 직장들은 떨어지고 주로 늘어난 숫자들은 18시간 이상의 그게 주간 일하는 시간인 죄송합니다. 거잖아요. 예, 주간이요. 28시간 이하의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에 일자리 숫자는 늘었다고 할지 몰라도 좀 그 양질의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게 직장들은 없어진 거네요. 줄어들고 나쁜 직장들은 늘었던 거죠. 그 다음에 40대, 50대 일자리 증가가 마이너스나 아니면 굉장히 미미했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이거든요. 그렇죠. 가장이기 때문에 뭐 20대, 60대는 거의 다 혼자 아니면은 그냥 크게 그 사회적인 영향을 어떤 면에서는 미치지 않는 혼자만 있는 그런 가족인데 40대, 50대 일자리가 그렇게 줄어들었다 아니면 미미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른 사회 문제도 엮어 나갈 수 있는 거죠. 평론님 어떻게 보셨어요? 고용? 성적표만 보면 더할 나위가 없죠. 고용률 자체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숫자만 전반적인 봤을 때는. 신규 취업자 수도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고용 성적표라면 우리가 잠깐 조금 전에 봤던 1분위와 5분위 사이에 이 소득 격차도 예. 이렇게 벌어지면은 안 되거든요. 되죠. 예. 네. 고용이 좋은데 실은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중간에 뭐 하나의 이제 모순과 빠뜨린 점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그 일자리의 이제 질적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공공근로 일자리가 아니라 적어도 월별 기준 최저임금을 맞추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면 실은 우리가 앞서 봤던 1분위와 5분위의 그런 소득 격차가 크게 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년 차, 4년 차 마지막에 숙제는 뭐냐? 이 일자리의 저 질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네. 고용률, 실업률, 신규 취업자도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뭐 일주일에 2번이라고 3번 일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찌 됐건 1분위에서 최저임금을 월별로 챙길 수 있는 일자리로 네. 끌어올리느냐가 큰 숙제. 그렇게 된다면 고용 지표도 훌륭하면서 이 사회 양극화도 줄어드는 이런 선순환이 맞닥뜨리게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것이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사실 공공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실 소득주도 성장과 맞물리면서 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다는 지적이 있고 또 쉬운 2시간제가 결국에는 오히려 고용이 위축된 상황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이제 지표상으로 우리가 예. 이제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실질 어떤 국내 총 생산에 대한 기여도, 성장률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작년에 2%의 성장을 했었지만 기여도로 보면 정부가 1.5%, 민간이 0.5%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장률을 끌고 가는 게 정부 예산, 즉 재정 정책을 통해서 끌고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똑같이 고용에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게 주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서 일자리를 창출했던, 즉 우리가 이제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결과, 즉 수치로는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걸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기업이 어디까지 이제 이런 고용을 창출하고 또는 고용을 흡수할 수 있는가, 이 역량을 빨리 키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관건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 우리가 그 최저임금 상승률하고 인플레이션율하고 비교해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10년 동안 한 25%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최저임금은 200% 이상,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생산성이 그만큼 쫓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네. 특히 최저임금을 내는 직장에서는 그렇게 최저임금이 쫓아가 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선 어떤 면에서는
노동을 좀 덜 쓰는, 그러니까 해고를 하든지 아니면 자동화하든지 자동화하는 그 시설을 집어넣든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진짜 좀 정부가 이런 모순이 없이 그 정책을 운영하려면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대신 실업을 감안해서 거기에 적절한 정책을 냈던지, 아니면은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리지 않고 그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했던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니까 끝에 가서는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사실 뭐 소득 늘린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 52시간제도 도입하는데 저희가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최저임금도 굉장히 빠르게 늘었고 주 52시간제도 기업들이 뭔가 준비가 좀 안 돼 있는데도 투입을 하면서 뭐 유예를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고용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지면서 고용이 위축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뭐 제가 앞서 말한 계속 그 이야기를 또 그렇죠. 하게 되는 건데요. 그 하나를 놓쳤던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올려도 일자리가 그대로라면 실은 성공을 했을 텐데 올려버리니까 당장 뭐 작은 음식점에서도 부담되죠. 해고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자동화가 나와버리면서 일자리 수가 줄어버리는 이제 그런 점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음 얘기로 가면 이제 혁신 성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걸 이제 뭐 정부가 혁신 성장이라는 자체가 민간 생태계에서 올라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젠다를 내걸고 된다고 해서 되느냐의 그런 어떤 논란도 지적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빨리 이걸 터트려야 새로운 이게 시장이 열리겠죠. 열리죠. 예. 네. 그 지금은 무조건 혁신 성장으로 가야 되는 갈 수밖에 없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패러다임 바뀌는 시점이어가지고 더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혁신 성장 말이 굉장히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뭔가 대기업 위주 아니면은 수출 위주를 뭔가 좀 변화시켜서 신성장 동력을 좀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너무 좁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혁신을 본다면은 우리가 예. 그냥 계속 생각하는 게 뭐 정부가 어떤 첨단 산업을 뽑아가지고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선 뭐 타겟팅을 해서 그렇게 뭐 키워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오히려 혁신은 여기저기서 다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선 뭐 우리가 뭐 유통을 좀 개선한다든지 뭐 꼭 첨단 기술을 쓰지 않아도요. 그래가지고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다 같은 것도 상당히 큰 혁신으로 봤었는데요. 물론 그 IT 같은 것도 이제 큰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혁신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슈페터가 얘기한 게 그 창조적 파괴가 아니었어요. 창조적 파괴가 어디서 오느냐?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혁신 때문에 뭐가 창조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산업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파괴가 나오는데 그런 창조적인 파괴를 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생산성이 낮은 산업들은 좀 폐쇄되고 그 대신에 이제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 거기를 대체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좀 그 사회적인 피해를 너무 걱정해 가지고선 네. 그런 그 혁신을 막아놓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교과서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혁신을 허용하고 거기에 대한 파괴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뭐 어떤 사회적 보호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보호해 주면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게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예 그런 그 disruption을 우리가 피하고 싶어서 그런 혁신은 원하지만 파괴를 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틀은 어느 정도 좀 깰 필요가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경쟁 상대가 나올 수 있도록 예. 경제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을 본다면은 진출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그러네요. 많고요. 예.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뭐 자율 주행 자동차도 한 2년 전까지 그 규제 샌드박스 없었을 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시험을 할 수도 없었어요. 실험을 할 수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틀을 열어주지만은 또 퇴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출을 했지만은 퇴출할 수가 없다면은 예, 그러면 예. 내 돈 계속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출을 처음서부터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업 퇴출한다면 먼저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 실업자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실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면서 혁신 그런 파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패키지 딜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씩만 추진하거든요. 예. 하나씩만 추진하면은 뭐 답은 뻔하죠. 혁신은 원하지만은 파괴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사회적인 보호망은 강화되는 걸 원하지만은 뭐
산업들 기존 산업들이 파괴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한 발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이런 예.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에서는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나오고 앞으로 계속 진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규제를 또 깬다고 오랜 시간 또 허비를 하고 그게 깨지지 않거나 깨지더라도 나중에 굉장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계속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향들이 계속 발생을 했던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그 점이 지금 한국 경제나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자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특히 이제 2010년 이후로 지금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어떤 혁신 산업으로 급격하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지표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애플, 뭐 알파벳, 구글입니다만 이런 어떤 5개의 대형 IT 그 기업이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피 시가총액만을 보면 삼성전자가 22% 정도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뭐 4위, 뭐 네이버, 뭐 14위, 카카오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즉 IT 기업에 있어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한국이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존에 꾸준하게 이제 정부의 어떤 산업 성장 정책에서 키워왔던 제조업 중심의 여전히 사회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인 이런 어떤 기본적인 IT 중심의 사회, 즉 제조업조차도 IT를 기반해서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런 좀 절박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략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내부 이제 구조의 어떤 모듈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산업 전반에 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현재 여전히 그게 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원격 의료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제 농격 의료가 빠져 있어가지고 예. 이제 비대면 의료 이런 말로 좀 바꿔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중국이라든지 미국 그 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낙후돼 있다 이런 점들이 지금 혁신 성장을 빨리 좀 추동을 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근거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 성장하고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볼게요. 4390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 성장이 돼야 된다라고 올려주셨고 0962님도 정부 규제와 재정 정책에 의한 성장은 지양하고 민간 주도의 시장 경쟁에 의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나옵니다. 예. 저는 그래서 혁신 성장에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혁신 성장 우리가 받는 느낌은 마치 뭐 바이오 헬스 산업, 4차 산업혁명, 또 사물 인터넷만 떠오르게 되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 양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혁신 성장이 그런 산업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빵 만드는 거에도 혁신 성장이 있고 그렇죠. 도수 치료하는 데도 혁신 성장이 그렇죠. 있고요. 예. 교육에도 혁신 성장이 있고 어떻게 하냐에 이제 달린 것인데 이제 가령 저는 이제 금융 쪽에 제가 있으니까 이런 예. 예를 많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이 주식 천재예요. 뭐 주식 네. 천재가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분이 지금 증권사 취직 못합니다. 지금 하늘의 별따기예요. 취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안타깝지만 우리 플랫폼이 아닌 미국의 뭐 유튜브에 뺏기죠.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서 그 사람은 자기의 논리를 얘기하고 이제 그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거에 뷰에 따라서 그 얘기하는 그 뭐 익명입니다. 뭐 주식 네. 천재는 그 돈을 벌고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린 지금까지 저 사람이 사기치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어떤 사람이 큰 돈을 갖고 와가지고 저 사람한테 해가지고 뒤에서 하면 어떡하지? 때문에 굉장히 막 규제 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냐? 그 사람이 사기치는 것보다 라임 사태처럼 수조 원대 사기를 그냥 못 막고 그것도 유수의 증권사 은행들이 그렇죠. 몰려있는 사기는 못 막고 이런 어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많이 나온단 예. 말입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의 근본 아까 청취자분이 기업에서 올라와야 된다는데 예. 규제 완화예요. 그렇죠. 네, 규제 최소화가 뭐 기업이 올라오고 굉장히 그거 다 너무 어렵고요. 규제 샌드박스 나갔지만 그렇게 하고 어떤 플랫폼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홍당희 영접총리도 어제 한국판 뉴딜 얘기하면서 네. 그런 플랫폼 얘기도 좀 하신 것 같은데 판만 깔아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향후 혁신 성장의 큰 기반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코로나19 이후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정부가 어제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걸 꺼내 들었습니다. 뭐 윤곽을 보면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맞다고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좀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막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산업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진짜 저 미래 저 장래가 좋은 저 산업을 뽑을 수가 있을까? 예.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그 기술자들이 필요한 그 산업들인데 기술자들은 벌써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걸 더 키우면은 그러면은 기술자들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 빈부격차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뉴딜 진짜 미국의 원천 뉴딜을 보러 간다면은 그러면은 인프라를 세우게 했었지만 주목적은 뭐냐 미숙련 노동자들 해고된 사람들한테 직장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케인스 이론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 소득을 늘려가지고선 뭐 경제 순환을 시킨다는 건데 이렇게 고기술 산업에만 집중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취업을 늘릴 수가 있을까? 그런 두 면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방향성 어떻게 보셨어요? 현재 이제 정부가 특히 이제 그 과기정통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DNA 플러스 US, 이제 DNA US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만 이제 DNA라니까 데이터, 뭐 AI, 네, 네트워크.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언텍, 그다음에 뭐 디지털 인프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용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저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아주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첫 번째 우려하는 거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는 실행 가능성의 여부입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든지 그동안 이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가 어떤 산업정책이 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올 총론에 있어서 AI라든지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또는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왜 3년 동안 실행이 안 됐던가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규제에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득권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득권 집단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정부가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용의 이슈입니다. 지금 정부가 고용과 새로운 어떤 산업 구조 전환 또는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실제로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지표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고용에 대한 지표가 악화되면 바로 이제 그 피해 집단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가 얼마만큼 잘 견디면서 고용을 새로 어떤 창출되는 특히 이제 디지털 경제입니다만 거기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 좋고 예. 디지털 플랫폼, 특히 디지털 인프라는 것을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를 제가 조망해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6월에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좀 장구를 꼭 배워야 돼요. 장구를. 예. 기존의 메커니즘은 뭐냐? 장구 학원을 찾아가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젊은 친구 중에 장구 친구들한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은 장구 고수분들 중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서 저를 가르칠 수가 있는 세상이 지금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메커니즘이 굉장히 어렵고 어렵죠. 누가 해주지를 못하잖아요. 그 어르신 장구 만나서 예, 배우겠다 장인분한테는 하기가 어렵죠. 그분에게 그런 플랫폼 설치해주고 와서 저하고 하면 저는 좀 더 낮은 가격에 뭐 지불할 그렇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한 기득권의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기득권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또 오프라인에 그 건물주는 장구 교습소가 없어지는 거가 싫죠. 싫죠. 예, 이런 또 반박이 있어서 굉장히 못했는데 이제는 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 방향성을 디지털 인프라로 잡은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서 이거 이제 디테일할 때 좀 더 아주 효과적으로 가기를 좀 기대하면서 좀 6월을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내려면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좀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행 어떤 의지와 집행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이제 2년 동안에 아마 어떻게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타격을 글로벌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나라 특히 수출 주도형 어떤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이제 3, 4분기, 4, 4분기에 본격적으로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게 또 지금 그 하는 혁신 성장 또는 이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한국판 어떤 뉴딜 자체를 신속하게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발목이 잡힌 채로 계속 그냥 끌려가는 즉 성장은 안 되죠. 그다음에 소득 격차는 벌어지죠. 그다음에 저물가 즉 디플레이션은 심화되죠. 그리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은 또 안 되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경제 구조로도 전환이 안 되는 이런 악순환에 2년 동안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의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 마지막 스퍼트를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발표된 한국판 뉴딜에 대한 특히 이제 실행력과 집행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한국판 뉴딜 때문에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 간의 소득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기술자들이 오히려 민간 산업에도 또 부족하지 않을까 이쪽에다 전환되니까 그런 염려도 좀 있긴 한데요. 제가 지금 다음에 지금 2년 동안 필요한 게 뭐냐? 예. 물론 우리가 이걸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저는 이걸 두 개 같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당장 코로나 독감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안정화입니다. 예. 안정화인데 여기에 혁신까지 같이 집어넣으려고 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혁신이 필요한 거는 확실합니다. 네네. 그리고 코로나 독감 발생하기 전에는 생산성 향상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혁신을 굉장히 빨리 추진한다면은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그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의 불안이 너무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선 1차는 일단 안정성을 추진하고 코로나 독감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혁신의 생산성 증가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한국 뉴딜 가지고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가 있다면은 물론 그것을 지지하겠지만은 그거 둘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가져야 된다. 거죠. 예. 아, 예, 예. 저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 경제와 규제 완화의 조화가 이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는 규제를 완화하면 공정 경제가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지만 우리처럼 규제가 이렇게 센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고들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개 공정 경제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도 규제를 풀어서 그렇죠. 이 두 개의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또 규제를 해야 공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불공정하게 된다. 이 패러다임을 깨면서 가는 것이 남은 또 2년간의 숙제가 아닌가 또 이렇게 재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위정현 교수 또 양준석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